진짜 자살을 하면 안 돼요. 맞아, 남겨진 사람이 잊지도 않은 짐을 또 짊어지고 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음. 그 전염병처럼 퍼지잖아. 막 그렇죠. 최진실 씨도 그랬었고. 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그렇지. 자살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온. 네. 네. 괴테 음. 그걸 썼다가 책을 읽고 따라 죽었지 막. 슬퍼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유명인 자살하면 최진실 씨가 제일 국내는 충격인데 어렸을 때 장국영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장면 장난 아니었지. 장국영 씨.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장국영의 죽음에 대해서. 네. 장국영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때는 2003년 봄.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 침체되기 시작했던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의 최악이라고 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사스까지 덮쳐서 홍콩의 거리가 정말 을씨년스러운 날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런 날이었어? 네. 2003년 4월 1일 오후 7시 6분 배우 장국영이 죽었습니다. 그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투신해서 46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요. 마음이 피곤하여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글을 남긴 채 공교롭게도 이날이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맞아. 네. 그때 그랬었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의 사망 소식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사망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되게 큰 충격에 빠졌었고요. 이미 홍콩 사람들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사스도 그렇고 경제 침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유언에 같은 절망을 느껴서 아까 메리미가 이야기했죠. 베르테르. 장국영이 사망한 이후에 9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6명의 팬이 투신 자살합니다. 그리고 5명이 사망합니다. 장국영의 자살 사건. 이 사건이 벌써 14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 장국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 장국영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배우였고, 그럼. 네. 그리고 노래도 잘 불렀었고, 잘생겼고. 네. 그래서 인기가 있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장국영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56년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패션계의 유명한 디자이너였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단사 같은 거였는데요. 당시에 말론 브란도와 히치콕 같은 세계적인 스타로부터 오더가 들어올 정도였대요.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가정에서 장국영은 10번째 막내로 태어납니다. 당시 그가 태어나기 전 해에 바로 윗형인 이제 9째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죽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장국영이 그 형과 같은 날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몇 년 후에? 네, 다음 해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그를 이제 죽은 9째 현생으로 여겼대요. 그런데 부잣집의 막내로서 사랑을 듬뿍 받아야 했던 그가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의 외면 속에서 누나와 형들에게도 치이고 외롭게 자라면서 그는 이제 당시 의지할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롯이 그를 정성으로 잘 보살펴준 유모를 친부모보다 더 따랐구나. 네, 더 많이 의지했대요. 실제로 장국영이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 그를 키워주신 유모한테. 네, 유모한테 되게 잘했었대요. 네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막내 같다. 생긴 게. 그렇죠. 네, 귀하게 자랐을 것 같죠. 생긴 것도. 가정의 불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게 됐어요. 장국영은. 그리고 이제 13살 때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쭉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영국 리즈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인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1977년 그가 참가한 아시아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데이드림이라는 곡으로 2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네. 오랜 무명 가수 끝에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영화 배우로서도 인기를 얻고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천녀유원. 그렇죠. 근데 천녀유원보다 먼저 1986년 오삼 감독의 영화 영웅 본색. 행성시? 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리미가 이야기했던 1987년 서극 감독의 천녀유원. 여기 나오는 왕조연도 끝내주죠. 둘 다 그냥 비주얼이 그냥 네. 꽃미남, 꽃미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당시 그 오리온 죄가에서 나온
초콜릿 뭔데? 그 투유 광고에서 나왔어요. 광고 기억나. 네. 난 주윤발을 더 좋아했거든. 아 진짜요? 밀키스. 그 뒤에도 이제 가수와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한 인터뷰에서 천안문 사건 있잖아요. 육사 항쟁 중국에 그걸 이제 무력으로 진압한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비난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당시 삼합회 영화계 진출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발언을 해서 되게 논란이 되었었고요. 홍콩 언론들은 장국영의 콘서트에서 장국영 팬들 중에 한 명이 장국영과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가수가 있었어요. 탐 알란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란탐. 네, 알지. 그분의 팬과 대립하다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들먹이면서 장국영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장국영과 같은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은 연예계를 은퇴해야 된다.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대요. 알란탐이랑 라이벌이었구나. 네네. 이미 이제 연예계 생활에 되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장국영은. 그래서 장국영은 1990년대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10대 소년 팬들은 자살 소동까지 했대요. 하지 마. 네, 은퇴하지 말라고. 원래 장국영은 은퇴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 콘서트 후에 이제 연예계 자체에서 아예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캐나다 이민을 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장국영은 캐나다 국적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생활하다가 홍콩에서 이번 기회로 이제 캐나다를 아예 이민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당시 매니저였던 진숙분이 장국영이 아무리 지금 화가 났지만 이미 이런 화려한 생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그렇게 했대요. 완전히 은퇴가 아니라 가수만 은퇴한 거라고. 네. 그리고 계속 영화 스케줄을 잡아줬대요. 그리고 가수 은퇴 후에 장국영은 아이돌 태생의 배우라는 한계를 딛고 그 유명한 아비정전, 네, 동사소독, 패왕별이, 충광사절 등 당시 이제 홍콩 영화들 중에서 되게 굵직굵직한 무게 있는 작품들을 출연해서 훌륭한 연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아시아의 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5년도에 또 가수로도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뭐 A Sound Dream of You라는 뭐 곡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히트곡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국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비정전, 그가 이제 아비정전으로 유일하게 상을 받았어요. 당시에 홍콩 언론들로부터 되게 비판을 많이 받던 장국영이었기 때문에 상복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았던 영화가 아비정전이었는데요. 다리 없는 새가 살았다. 이 새는 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했다. 새는 날다가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이 새가 땅에 몸을 닿는 날은 생애 단 하루, 그 새가 죽는 날이다. 그 아비정전의 장국영의 인생과 같은 영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내용은 그 아비정전에 나오는 장국영이 했던 대사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인 아비가 어머니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엄마를 찾는데도 결국 못 찾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비정전에. 근데 그 내용이 마치 장국영의 인생과 또 비슷했다고 하고요. 그 실제로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컸었대요. 그래서 되게 사랑을 갈구하고 했었는데 유명해지고 나서 뭐 집도 사들이고 차도 사들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되게 장국영을 어려워했었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안 주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지. 네, 대면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2003년 봄 4월 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무수한 소문들이 떠돌곤 했어요. 대만의 삼합회에서 살해했다는 음모론과 그의 동성 애인이라고 알려졌던 당학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장국영 동성애자였어? 네. 그게 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성 애인이라고 이제 알려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산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이야기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럴 수 있지. 실제로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홍콩 영화 배우들을 삼합회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민을 거부했다라는 루머가 돌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장국영만 유일하게 이민 허가가 내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삼합파가 영화판에 뛰어드는 걸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장국영이. 근데 실제로 당시 영화계는 삼합회가 거의 주름 잡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런 물들이 많았었대요. 되게 용기 있네. 네. 루아르물? 루아르물이들.
주성치도 그래서 이민 갈라다 못 가고 막 네, 그랬어요. 맞아요. 장국영이 3화패 7을 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의 영화 데뷔작이었던 홍루춘상춘이라는 중국 고전 그 홍루몽의 에로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수준이 되게 조악했대요. 근데 그 3화패 관련 스태프들이 가수로 활동하고 있던 장국영을 아이돌이었잖아요.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게 만든 출연시킨 거예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은퇴를 번복한 후에 처음으로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가유이사라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필름을 탈취까지 했대요. 3화패에서. 야,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못됐다. 네. 그래서 생전 인터뷰에서 3화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장국영이 이제 감독 데뷔를 하려고 했었어도 3화패와 연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홍콩 영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었대요. 계속 실패를 했었다고 하고요. 죽기 직전, 그러니까 2003년 이제쯤 중국의 사업가인 석실에게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이제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당학덕은 또 당시에 장국영의 죽음으로 재산을 460억 정도 여자친구, 아니 남자친구였다고? 네. 물려받게 되었고요. 평소에 이제 3화패 행사에 자주 그 사람이 나타났었대요. 야, 음모가 있네. 네. 확실히. 그래서 혹시 당학덕이 이제 남자친구가? 청부 살해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 자살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시 이제 경찰들이 장국영의 유서가 발견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 유서가 아직까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냥 달락달락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그 한 줄 정도? 달락달락만 진짜 내보내잖아. 네. 완전 악마의 편집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장국영이 24층에서 투신한 호텔이 중간 부분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구조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죽은 거면 호텔 앞에서 시신이 발견돼야 정상이래요. 근데 장국영의 시신은 마치 멀리 뛰기라도 한 것처럼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아스팔트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근데 바람 타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린 사람 있고 펄쩍 뛰어내린 사람들도 있고. 그가 진짜 멀리 뛰기를 해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그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탁 떨어졌으면 앞에 약간 튀어나온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부딪혀서 그냥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좀 멀리서 네, 발견했다. 생각보다 너무 먼 아스팔트에서 떨어진 거죠. 그럼 타살이라면 그렇게 누가 던져? 그랬다는 거죠. 던졌을 가능성도 네. 있죠. 뭐 그냥 두세 명이서 들어가지고 네. 휙 던지는. 그러면 그 멀리 떨어질 수 있나? 그 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사람이 그 정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장난 아니지. 네. 정작 이제 호텔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에도 불구하고 도어맨이 몰랐었대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요. 누가 갖다 놨는 거네. 그래서 신원이 불분명한 행인이 시신을 최초로 발견을 했었대요. 신원이 불분명하네. 네. 그것도 의심스럽다. 그냥 전화가 왔었대요. 있다고 시체가? 네, 시체가 있다고. 장국영인 것 같다. 야, 몇 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아 24층. 그런데 씨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고? 뭐, 머리가 막 깨지고 그랬을 텐데. 그게 네 번째. 아, 네 번째 투신해서 죽은 것 치고는 혈흔이 너무 적었대요. 그래. 네. 근데 의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신해서 죽어도 꼭 혈흔이 많은 건 아니래요. 아, 빵 터진다는데. 꼭 많지는 않대요. 않을 수도 있대요. 그치. 네. 대부분 내가 아까도 대부분은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1%의 가능성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24층 정도의 높은 높이에서 낙하면 보통 이제 신체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대요. 근데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TV에 중계됐었대요. 네, 잠시 이제 노출된 장국영의 시신이 머리 부분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알아봤던 거죠. 장국영이라는 거. 이에 논란이 일자 당시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발부터 떨어져서 그렇다. 아니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발부터 떨어져도 앞으로 숙여져가지고 머리부터 박는다니까. 네, 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무릎이 아작이 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고 당일날 디자이너였던 마카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대요. 근데 장국영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징후가 없었다. 네네, 심지어 그날 장국영한테는 2건의 약속이 더 있었대요. 네. 그래서
매니저였던 진숙분 역시 장국영은 사망 전 스케줄을 무리 없이 소화했고 자살 행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진숙분은 사망 당일 그가 사망하기 10분 전에 오후 6시 30분에 장국영과 통화를 했는데 그는 이제 주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장국영이 차를 주차한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가서 바로 투신한 거죠. 10분 만에 한 거니까. 근데 이걸 당시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방송국에서. 10분에 안 돼? 네, 실제로 장국영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남자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주차장에서 지하도를 거쳐서 호텔 입구까지만 가는데도 9분이 걸렸대요. 의욕이 많네. 네. 그럼 시체를 죽여서 갖다 놨다는 정황이 제일 유력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그의 연인이자 유산 상속인, 아까 당학덕이라고 했죠. 행적에서 여러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있는데요. 장국영 사망 당시에 당학덕은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국영이 사망하던 날 뭐였대 그때? 알리바이가 지금 잘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와 당일날 배드민턴을 치기로 약속했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었대요. 그래서 그가 말한 시간이 이제 장국영과 매니저가 다른 약속을 잡아놓고 있던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그냥 막 찍어댄 거네. 네. 사망하기 얼마 전에 심지어 이제 두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장국영 사망 며칠 전에 당학덕과 장국영이 실제로 심하게 싸웠다는 걸 본 목격자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정확치는 않았어요. 당학덕이. 근데 이게 자살 사건이다 보니까 당학덕의 알리바이를 뭐 추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보도된 기사에 의해서는 그냥 원래 배드민턴 치려고 했었는데 뭐 못 쳤다.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아니 10분 만에 어떻게 그랬냐고. 의욕은 많은데 결정적인 게 네, 없구나. 없어요. 이와 같은 여러 정황 증거를 봐서 당시에 그 우리나라 같은 뭐 법의학자, 프로파일러 뭐 이런 분 중에 누군가 장국영을 둔기로 살해한 뒤에 현장에 시신으로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대요. 근데 하지만 이제 장국영이 사망 직후에 장국영 조카 알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평소에 장국영이 우울증을 알아왔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에이씨.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사람 그렇게 충동적으로 자살 안 해. 예. 되게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게 자살인데. 2013년도에 장국영이 10주기 추모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국영의 매니저가 장국영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낫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장국영이? 네. 좀 음모가 100%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근데 팬들에게는 중국 대륙 출신의 사업가 아까 석시 있었잖아요. 장국영한테 영화 제작 투자를 하기로 했었던. 당시에 투심이라는 영화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서 근데 중간에 갑자기 석실이 투자를 중단을 해서 그 영화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자 이에 크게 실망한 장국영이 자살을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팬들한테는. 이러한 상황이 원래 이제 당학덕이랑 그 송소천이라는 이제 생전에 장국영과 친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래요. 영화 제작하는 거에 대한 투자 문제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당학덕의 이런 증언이 거짓이다 라는 의심하는 팬들이 되게 많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장국영이 죽고 나서 최고로 돈을 많이 이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당학덕은 장국영이 죽은 후 10년간 누구와도 사랑을 하지 못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장국영이 죽은 지 14년이 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죽음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면 과연 이제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삼합회 그 자꾸 영화판에 끼어드는 거 그거랑 가정사. 그렇죠.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연인이었던 당학덕과의 불화. 원래 연예인들이 되게 외로움 많잖아. 네. 그리고 화려했다가 당시 동성애냐 아니냐 이성애자냐 양성애자냐 양성애자냐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삼각관계 그리고 점점 늙어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
당시 동성애에 대한 이제 사회의 불편한 시선, 음. 그리고 유작인 이도 공간 유명하잖아요. 투신 자살 장면. 그 영화도 그런 내용이야? 네, 투신 자살해? 네. 내용에서 투신 자살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 2013년에 아까 장국영이 10주기 추모 콘서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매니저가 그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공개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다는데 그거 말고도 마지막 통화에 그런 얘기 했었다고? 네, 그거 말고도 이 기회에 홍콩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가 수신을 암시하는 말같처럼 들리네. 그게 근데 저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도 돈을 받고 누구한테 그 부분을 네가 이끌어내라 대답을.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아마 지금 많은 사람이 뭐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높은 데서 날 것 같아요, 이게 날 것 같아요 했을 때 그럼 장국영이 그 말을 할 거 아니야. 야, 그거보단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낫지 않아? 요것만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의 삶이 이제 좀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반대에 부딪혔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었고. 당시 이제 홍콩의 쓸쓸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을씨년스러운 거리의 풍경을 장국영이 24층에서 바라보면서 장국영을 더욱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서. 네, 장국영의 자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을 좀 사전에 막고 좀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암시를 많이 하고, 우리도 몇 가지 알고 있죠. 뭐 주변 정리를 한다던가, 말 속에서 자살 암시하는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좀 몇 개 알아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뭐 이런 말들. 뭐 언젠간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상을 상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가족들의 삶이라던가 뭐 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한대요. 나 없어도 뭐 그렇지. 이런 거. 또 엄마 말씀 잘 듣고 막 그래. 막. 그게 진짜 자살 플래그.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이 와서 잠이 안 온다던가 또는 무기력해진다던가 그리고 잘 메모를 가꾸지 않기 시작한대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런 생각이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유부단함도 생기고요. 뭘 해도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나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나아. 나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 그리고 또는 그런 거 있지.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들어보면 일단 자존감이 되게 약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슨 말이 도움이 될까? 근데 저는 좀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주변 정리한 대로 집에 그냥 있는 게 그 풀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그렇죠. 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그걸 본인 스스로 이제 이겨내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자살했던 사람, 하려는 사람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자살을 또 할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안 한대. 그때만 그때만 딱 말리면은 음. 거의 안 한대. 아, 시도를 하려는 순간에 말리는 경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들었던 경우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직접, 그러니까 그게 행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깨어나서 또 다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자살 이유가 우리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잖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정말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목표치가 되게 강했어. 내가 목표한 바가 되게 높은데 환경적으로 그걸 이루지 못하는 상실감? 뭐 이런 데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종류 뭐 사회적 요인도 있고 개인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자살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렇지. 이걸 좀 노력하면 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런 걸 좀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솔직하게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우울해지지. 같이 우울해지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열이잖아. 되게 열이잖아. 뭐 누가 나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는 타입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고스란히 마음에 담아두는 맞아. 사람인 거야. 그래. 쌍욕을 하지. 그럼 광주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죄냐? 하여튼 죽였잖아. 그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외국 사례였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투신을 했어. 근데 지나가는 깔린 사람?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살인죄가 됐다는 걸 봤어요. 아, 그거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너네는 자살이 나쁜 거 같아? 자살이요? 자살하는 사람은 꼭 나쁘게만 봐야 되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일종의 자살이잖아요. 약물로 되게 자기 죽음을 자기가 결정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안락사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자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제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지. 네. 스위스가 돼요. 그래서 자살 여행이라고 많이 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날에 파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일단 우리나라는 자살 방조죄가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살할 거야. 근데 약을 사고 싶어. 근데 그거는 약을 팔면 안 된다는 그 법이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총 달라면 총 주고 약 달라면 약 주는 거야. 그런 법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살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간대. 그리고 안락사 자체도 거기서는 하고 예전에 안나팔님도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네, 60세 60 넘으면 지금도 동일합니까? 네, 와이프 없으면 네. 그때는 같이 간다 그랬잖아. 같이 가고 싶은데 와이프가 안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살다가. 그래. 근데 나는 이번 에피소드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살하는 사람은 꼭 진짜 입 바른 말만 하면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나쁜 것입니다. 입 바른 소리는 그게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우리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다 살고 그랬을 텐데 서민적으로.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그 말이 너무 그게 돼 있는 거지. 악화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 편을 못 들어주는 것도 있지. 그것도 있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죠, 사실은. 남겨진 사람들. 작년에는 동갑 친구인데 이제 성인 돼서 만난 친구였거든요. 놀러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막 고기 구러 간다 혼자 신나 있는데 전화 받았더니 누가 죽었어. 근데 얘도 목을 맨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재밌는 친구거든요. 엄청 재밌고 그냥 모임의 중심이고 그래 그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되게 괜찮은 애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도대체 왜 그랬어? 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이혼 경력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다 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재밌게 막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혼자야.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 원래 활발한 척하는 애들이 더 우울증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얘가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돈도 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목표치가 없으니까 얘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너무 막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치. 삶이 너무 무료해서 이거 있대요. 자살하는 사람인 거. 저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는. 저런 건 민폐지. 막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거는. 네. 그건 진짜 민폐지. 그러니까 자살 그 사람한테는 진짜 크나큰 고통의 결과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벌써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자살한 사람이 셋이고 자살 기도를 한 사람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실제로 아는 사람. 실제로 이걸 계속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최진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도 남겨진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듯한 트위터의 내용들이 그걸 일부러 또 누가 보도를 해서 그걸 왜 자꾸 보도하는지 네,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좀 널리 내두지. 퍼지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올리는 걸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왜 그런 걸 다냐 막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거기는 부모, 양부모랑 삼촌마저 다 자살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말 어려워요 자살은. 네. 그 한강에 빠져서 자살하면 저거라면 벌금 장난 아니라며. 아 그래요? 가족한테. 음. 되게 세대. 모르겠어. 개인의 자유인가. 참 고민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 사회적으로 이걸 좀 풀어갈 수 있게끔 뭔가 큰 틀이 하나 마련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뭔가 그런 거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상담하는 게 좀 돼야 돼. 근데 우린 상담하려고 그러면 일단 정신병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프지.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래도. 자, 많이 웃어야 되는데, 그죠? 자꾸 웃을 일이 줄어가지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새 계속 자극적이게 되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잖아. 뭐 자살 동영상이라던가. 근데 실제로 생방송 중에 자살한 아나운서도 있어요. 미국 사례인데 1974년 사례거든요. 근데 여자 리포터야. 근데 이 사람도 방송 시작한 지 8분 만에 자극적인 영상을 속보로 제공한다는 채널 40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살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와. 라는 말을 하고 38구경 리볼버로 대박.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 생중계 아. 야, 충격적이다. 바로 실려갔지만 14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장난 아니지. 근데 뜻하지 않은 스너프 필름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몇 개 더 있는 거야. 이것도 미국 사례인데 버드 드와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몇 년도냐면 한국에도 기사가 났었어.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1987년 일인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대. 그래서 이게 형이 확정되면 추징금 30만 달러를 토해내야 되는 거야.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결백을 주장을 했어.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억울해서 그 당시 대통령한테 로널드 레이건이었거든? 편지까지 쓴 거야. 나는 무죄다. 근데 이게 점점점 여론이 막 미국은 또 공직사회의 비리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잖아. 그래서 막 개쓰레기 되는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형이 확정되는 그 날에 자기가 자청을 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 준비한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봉투를 꺼내는 거야. 봉투는 3개였어요. 지인들한테 봉투를 줬는데 하나는 이제 와이프한테 주는 편지, 그리고 하나는 장기 기증 관련 문서, 그리고 하나는 당시 펜실베니아 주지사한테 보내는 편지였대요. 하고 마지막에 노란 봉투를 꺼내서 그 안에 있던 총을 꺼낸 거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경악하니까 지금 이 방에서 좀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바로 입에다 쏜 거죠. 근데 이게 기자회견이니까 다 방송국이랑 막 이런 데서 다 촬영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생방으로. 이게 생방으로 다 나간 거야. 그리고 아직도 영상이 있대요. 다 파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2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네. 찾아보니까 2개 있으면 다 있는 거지. 그죠?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유포 있어도 하느냐 뭐. 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기사로 나고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 또 반전이 있어. 10년 정도 뒤에 이 사람에 대한 다큐가 제작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번복을 해. 그게 아니었네. 무죄였네. 그러니까 자기가 형량 낮추려고. 낮추려고 드와이어가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럼 왜 이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참, 애꿎은 사람만 그렇게. 결백을 주장할 만한 했네. 진짜 슬픈 게 또 버드 드와이어라는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살한 것도 만약에 그 형이 확정되면 추징금도 내야 되고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잖아. 거의 알거지 수준이 되는 건데 자기가 그 형이 나기 전에 죽으면 보험금이라던가 그게 다 유산 상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살을 선택을 한 거지. 좀 슬픈 사례죠. 어떻게 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사람이 죽어가. 진짜 자살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또 영화 추천 비추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저는 추천. 추천? 되게 빠른데? 왜 이렇게 빨라요? 구체적으로. 또 말해? 또 말해. 그냥
남겨진 사람의 슬픔을 좀 다뤄주는 영화가 몇 없잖아. 맞아.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아, 그 포인트 그래가지고 좋네. 네가 해 그러면. 아니요, 저는 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게 봤어요. 좀 너무 굴곡이 없었다 뿐이지 좋았어요. 안대팔님은요? 저는 책을 보신 분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책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영화를 꼭 보시라고. 그럼 안대팔은 책이 더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책이 좀 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상상하는 그렇지.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책으로 보면 감정선이 좀 더 잘 네, 전달되지 그럼, 않아? 맞아요. 영화는 약간 뚝뚝 끊어지는 게 좀 있지. 이게 완전 다 전달을 해주잖아요. 네. 오히려 잘 갖다 증폭시켜. 네, 맞아요. 책 보면서 상상하면서.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책을 또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대리님요? 네, 저도 일단 추천드리고요. 일단 영화 얘기했을 때는 유서 없이 죽었던 딸에 대한 걸 계속 파헤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부모와 언니의 실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이면은 좀 더 이렇게 헤쳐나가라 라는 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희망의 추천? 메시지. 네, 추천? 추천. 저는 비추천. 왜? 오히려 책으로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자꾸 그 유아인 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희애 씨랑 뜻밖해요. 유아인 씨랑 미래 찍었잖아 드라마. 그러니까 밀회. 미래 아니야? 밀회야? 밀회. 미래 찍었잖아. 근데 그게 자꾸 연상되고 참 그것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그 근데 그 영화가 후야 전이야. 완득이 때문에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완득이 사단이 만든 거라 그렇게 네. 된 것 같은데 이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뭔가 코믹스러운 느낌? 코믹도 있지. 약간 원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믹한 느낌인데 담담하다 코믹하다 이게 이렇게 감정선이 잘 안 가더라고. 그리고 뭐 다 연기 잘하시는데 저는 또 설국열차에 고화성 씨가 설국열차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처음에 집중이 안 됐구나. 네, 그냥 다른 영화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것저것 생각나고 막 김혜 씨 물광 피부 막 이거 생각나고 그리고 되게 그 억척스러운 거를 해줘야 되는데 김혜 씨 자꾸 SK2 광고 맞아. 우아한 느낌. 우아한 느낌이 자꾸 나니까 고조수. 전 조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책으로 다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으로 봤으면 아마 우리가 김희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우리 일반 아줌마들 있지. 그치. 맞아요. 억척스러운 그런 아줌마를 아줌마를 상상한다고. 상상. 배우가 너무 고급져가지고 영화 그 느낌이 잘 안 살았다는. 그래서 저는 비추. 그 성동일 역할도 우리가 책으로 봤으면 막 진짜 막 수염 나고 막 술 먹고 우리 사이비 네, 만화에서 나오는 네, 그 맞아요. 아저씨 그런 그런 맞아 맞아. 네. 근데 성동일 씨는 진짜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성동일은 잘 어울렸어 여기. 그리고 천우희 씨도 곡성에서 약간 무당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정많은 언니로 나오는데 아 연기 되게 잘하는구나. 되게 원래 느낌이- 잘해요. 한공주. 그래서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유익했다. 네. 혹시나 자살을 염두에 두시거나 힘드신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절대. 저희도 민감한 주제 다루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좀 주의하고 또 희망 가지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들으세요. 인생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신나고 미스테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